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안녕하세요.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민경호입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2부 산업편을 읽어드릴 텐데요. 듣다가 잠들어도 좋은 방송. 책 읽어주는 남자 민경호의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두 번째 밤을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2차 대전 이후 세상의 흐름을 주도한 쌍두마차였지만 이제는 미국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런 차이는 본질적으로 민간의 역량에서 비롯된다. 기업 경쟁력의 차이에서 국력의 격차가 출발한다는 얘기다. 이제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는 모바일과 온라인 비즈니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인간의 삶도 아날로그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국제 질서 속 각국의 경제력과 국가의 위상을 좌지우지한다. 이 산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엄청날 뿐 아니라 미래가치 선점의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이다. 행운의 여신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ICT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미국의 헤게모니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이미 일상화가 되어 미국의 독점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는데 막상 숫자로 확인해보면 경악할 지경이다. 이처럼 컴퓨터 OS, 웹 브라우저, 검색 엔진에 걸쳐 미국 기업들이 ICT 분야를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시장 지형은 이미 일상적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이나 유럽의 기업이라면 혹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 기업이라면 어땠을까? 세계의 경제적, 지정학적 판도가 지금과 다를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힘에 의해 굴러가던 관성적인 과거 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다. 미국은 창의성을 존중해 인재를 키워낼 교육 시스템, 거대한 자본시장과 투자자 이익보를 중시하는 경제체계, 달러라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기축통화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를 바탕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선점했고 이후로도 계속 독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판도는 수십 년이 지나도 되짚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위상이 21세기 들어 오히려 더 높아진 커다란 배경이다. 그나마 21세기를 주름잡는 신산업에서 미국이 독식하지 못하는 분야가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다. 물론 이런 산업들도 미국이 온라인 산업만큼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 핵심 국가로서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달리 말하면 온라인 모바일 시장을 독식하면서 다른 핵심 산업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잃지 않으며 세계 산업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 분야는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글로벌 강자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부 주력 사업이 조금씩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은 여전히 반도체 산업의 키 플레이어로 맹활약 중이다. 특히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더 제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AI 반도체를 선두에서 끌고 가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2018년 9월에서 2023년 9월까지 5년 사이에 492% 상승해 나스닥을 주도하는 종목이 되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애플이 삼성전자와 세계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하고 있지만 브랜드 가치로는 애플이 월등히 앞서간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14억 달러로 5위를 차지해
6위 도요타 645억 달러를 누르고 미국 기업들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그러나 1위를 차지한 애플에는 5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 2위 마이크로소프트 3,162억 불, 3위 아마존 2,769억 달러, 4위 구글 2,602억 달러가 모두 삼성전자보다 3배가량 높다. 미국 주요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다른 나라 대표 기업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다. 시가총액으로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거의 9배나 많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1세기를 맞아 산업계에 새로 열린 거대한 기회의 무대를 미국이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20세기에도 두드러졌던 미국의 지배력이 21세기 들어 한층 더 공고해진 것이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버트 고든 교수는 2004년 왜 미국 생산력 열차는 이미 출발했는데 유럽은 기차역에 머물러 있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IT 기업의 혁신으로 미국과 유럽의 생산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유럽은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손도 못 쓰고 여전히 기차역에서 낡은 기차만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왜 유럽은 변화에 굼뜨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압도되고 있는 것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다. 우선 오래전부터 깔고 앉아있는 자산이 가장 많은 대륙이다 보니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부족하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장은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머스가 유럽을 가리켜 한마디로 박물관이죠 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이야기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면 인류가 수천 년 쌓아온 문명이 집대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근대 이후 세계의 정신적 문화적 뿌리가 유럽에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문학, 음악, 미술과 관련된 위대한 작품은 대개 유럽에서 많이 탄생했고 문명을 주름잡는 언어도 유럽에서 나왔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유럽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단지 정신적인 차원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유적지와 관광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광 수입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G7이라는 선진국 클럽에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4개국이 참여하면서 세계의 중대사를 주무르고 있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는 선진국의 위치를 잃지 않고 있다. 이런 일종의 자만심과 절실한 부족이 미국과 대비해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온라인 사업이 태동할 무렵 미국의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실험을 하고 벤처 캐피탈이 미래를 주름잡을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눈을 번뜩이고 있을 때 유럽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ICT 산업은 초기의 가능성을 보고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작업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늦었다. 게다가 유럽은 민간 주도보다는 정부 주도로 ICT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 그렇다 보니 스타트업 관련 투자는 2015년 무렵까지도 정부의 손에 있었다. 이 시점 이미 미국에서는 민간 자본시장이 빅테크를 키워놓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다. 유럽이 뒤늦게 민간의 첨단 산업 투자를 이끌어내며 반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잡기는 어렵다. 먼저 출발한 미국, 중국 기업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ICT 산업이 전통 산업의 경쟁력마저 좌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유럽은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는 이제 전통적인 기계장치가 아닌 점차 전자장치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있어서 유럽은 뒤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규모의 경제 싸움에서 실패한 탓도 있다. 유럽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가 있다. 각 분야에 특화된 강소기업에 대해 유럽인들은 찬사를 보내고 실제로 유럽의 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균형을 이루는 산업구조가 이상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 열린 온라인 모바일 산업에서는 승자 독식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고집하다가는 다른 나라의 빅테크에 의해 로컬 산업이 순식간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극복이 쉽지 않다. 지금은 ICT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소기업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매머드 기업을 당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기만 하고 국가대표급 기업을 키우지 않는다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지기 마련이다. 유럽의 중소기업 선호 경향은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알다시피 중세시대의 길드와 장인만하는 역사가 깊다. 이런 문화가 이어져 특정 분야에 강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 또한 연대와 공생하는 문화를 중시하고 사회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중도 좌파 정당의 저변이 넓은 것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이 두각을 보이는 유럽식 시스템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21세기 들어 두드러지는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안고 있다. 작금의 유럽 산업계는 소총만 넘쳐날 뿐 대포가 부족해 거포를 앞세운 미국에 밀려 패퇴를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뿐 아니라 유럽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일본, 중국, 한국의 동북아시아 3국 기업들에게도 이미 시장의 파일을 많이 빼앗겼다. 또한 EU 체제는 유럽의 단합을 이뤄낸 발판이었지만 반면 온라인 혁명에 대비하는 족쇄가 된 측면이 있다. 온라인 모바일 산업은 초창기에는 통신 산업의 변화된 단계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EU 체제에서는 통신 관련 규제가 국가별로 서로 다르고 적용 기준과 범위가 상이해 의견 일치를 이루기 어려웠다. 아직도 유럽은 통신 규제 수위가 미국보다 높을 뿐 아니라 EU 회원들끼리 규제 수위가 달라 단일한 통신 또는 온라인 서비스 시장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해보자. 단편적으로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최상위권인 기업들은 대체로 미국 회사들이다. 당신이 이름을 아는 미국 기업들을 얘기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한국인들은 아이폰의 애플을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등을 언급할 것이다. 일상 속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각종 서비스를 곱씹어 보면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별로 고심할 만한 질문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유럽 기업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질문의 난도가 확 올라간다. 독일의 폴크스바겐,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그룹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5개 이상을 단숨에 꼽아보라고 한다면 쉽사리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렇게 분석했다. 유럽의 횡단적인 기술, 여러 산업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이 강점이 있었던 명품이나 자동차 분야에서도 그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기술 혁신의 국면에서 유럽은 이미 미국에 밀렸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현실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유럽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라는 AI 시대를 맞아서도 유럽 기업들이 고전하고 미국 기업들이 앞서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과거 비디오나 DVD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던 미국의 블록버스터라는 기업은 한때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러나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못해 파산했다. AI 시대를 맞아 기술 투자가 적다면 유럽 기업들이 이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미국 기업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심지어 기술 전환의 시기를 놓쳐도 살아남는다. 월마트는 전자상거래라는 유통업의 변화에 처음부터 잘 올라타지는 못했다. 포드나 GM도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무게중심이 바뀌는 시기에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막대한 기업 규모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혁신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했다.
오늘은 제2부 산업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2010년대 온라인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그다음에 2020년대 AI 국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우리가 유럽 하면 유럽의 아까 인상적이었던 거는 유럽의 박물관 얘기입니다. 저는 학원 선생이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만나면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대한 감회 깊은 추억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 가서 인류의 문화예산, 문명과 관련된 얘기들을 갖고 왔다는 얘기들을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추억들이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미래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멋진 말을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역사나 과거가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역사가 미래와 연결될 때만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우리는 유럽의 찬란했던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추억하지만 그것을 추억하는 우리의 자세가 미래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과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 멘트를 요약한다면 과거와 역사에 대한 기억이 미래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과거가 될 거다. 과거와 역사에 대한 추억이 미래와 열려 있어야만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두 번째 밤 어떠셨습니까? 경제 이야기라 조금은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매주 읽다 보면 어느새 책 한 권을 다 읽게 될 겁니다. 그저 저의 낭독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책을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읽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두 번째 밤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